길고 얇게 가는 독서 모임 길렵과독 두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경, 재영, 저는 가람입니다. 와. 이 책은 시가 세상에 맞설 때 황종권 작가의 책이고요. 이 책을 제가 선정하게 된 이유는 간단한 소개 먼저 하고 말씀드리는 게 낫겠네요. 이 책은 엄혹한 세상 속에서 시로서 맞설 수밖에 없던 시인들의 숭고한 정신을 걸어놓은 시선집이고요. 제가 이 책을 선정하게 된 이유는 예스24 서점을 구경하다가 우연히 출판사 편집장이 책에게 편지 쓴 내용을 봤어요. 이게 책이 널리 알려지지 못해 미안하다는 내용을 담아 쓴 편지인데, 이 편지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너를 처음 떠올린 건 그들이었지. 군인들이 탱크를 몰고 도시로 몰려오던 날 그때 네가 떠올랐어. 너의 목소리가 들렸지 하고 편지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이 어떤 책이지 하고 앞장을 딱 넘겼을 때, 여는 글에 시가 생활 하나 구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세상을 구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고 이 책이 시작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2025년에 기억될 일 중에 하나는 탄핵이었는데, 제가 살면서 세상이 너무 혼란스럽고 새로운 일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게 계속 연말까지 끝까지 기억에 남아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잊고 싶지 않아도 잊혀지는 일들이 세상에 너무 가득한 것 같아서 그런 일들을 한번 다시 곱씹어보고자 이 책을 선정했습니다. 재영님은 어떻게 읽으셨어요? 저는 우선은 시를 막 자주 읽는 편은 아니라서 시 해석에 항상 어려움을 겪는 편인데, 이건 좋았던 게 한 편마다 다 이 작가님의 해석이 들어가 있어서 조금 어려운 시더라도 바로 이 해석을 듣고 이해할 수 있어서 그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중간중간에 인상 깊었던 부분은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 하나의 개념으로 이렇게 많은 시들을 엮은 작가의 노력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고, 대부분 또 허락을 받았다고 해서 정말 많은 정성이 들어간 시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좋았습니다. 계엄이 이제 1년 지났잖아요. 근데 저는 되게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거에 놀랐고, 또 그때 당시 기억이 많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그 소년이 온다도 한번 했었잖아요, 여름에. 네, 그래서 그때 그 같이 광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던 것도 많이 떠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두 가지 얘기하고 싶은데요. 일단 시집을 읽으면 항상 좀 어렵고 답답함을 느껴요, 저는. 왜냐하면 저는 그 워딩 하나하나, 그다음 문법, 주술, 호응에 약간 좀 천착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근데 시집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좀 답답함을 느끼면서도 뭔가 내 안에 있는 그 또 다른 어떤 소년이 깨어나는 기분도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소년이요? 감수성이 충만한 어떤 소년. 음. 근데 평소에는 잘 드러내지 않는단 말이죠, 그 소년이. 어쨌든 이 시집을 읽으면서도 좀 비슷한 양가적인 감정을 느꼈고, 그리고 이 시집이 특히 저는 좀 신선했던 게, 저는 시사에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시사를 다루고 있는 시들이어서, 혹은 시사와 좀 관련 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들이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시사시라는 장르가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근데 만약 그런 장르가 있다면 앞으로 계속 좀 꾸준히 읽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잠시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 책 선정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시집을 좀 좋아하는 편인데, 그 시집을 좋아한다고 해서 시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고 읽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제 주변 사람들도 시가 너무 어렵다,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는 사람들한테 질문을 종종 받곤 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좀 시가 쉽게 다뤄질 수 있겠다 싶은 책이어서 선정하기도 했어요.
네. 이런 그 시집 끝에 있는 해석들은 너무 어렵고 딱딱해서 약간 뭔 소리지 싶은 게 많은데 이거는 자신의 이야기랑 사회랑 좀 쉽게 풀어 써줘서 진입장벽이 좀 낮은 책이지 않았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가장 좋았던 시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제? 네, 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시집이니까 낭독 한번 하시는 거 어떠세요? 좋아요, 좋아요. 오. 네, 재영님 말씀 너무 안 하셔서 아. 제가 하겠습니다. 맞아요. 근데 저 사실, 두 개가 있어요. 네. 다 하세요. 네. 많이, 일단 좋아하는 시는 많았는데, 하나 고르자면 일단은 전 193쪽의 아방가르드. 이게 딱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이거 너무 긴데, 네, 한번 해볼게요. 그럼요. 잠깐만, 좀 부담스러워요, 갑자기. 이제는 깔아드릴게요. 이거 어떡해. 혁명은, 잠깐만요. 가다듬고 쉬고 혁명은 멀고 술은 가까워 익숙한 자리에서 발목을 자주 접질렀다. 마르크스 자본론을 읽은 지 엊그제 같은데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내일은 내 일이 아니었으므로 아직 세상에 도래하지 않았다. 여기서 딱 한 잔만 더 마시자며 술을 부추기는 친구 조언을 묵살하는 밤. 방황이 이토록 긴 줄 알았다면 남들처럼 적당히 선에서 타협하는 인생을 살아야 했다. 사랑은 여전히 어렵고 명멸하는 별빛 속에 북극성과 카시오페이아를 자주 혼동하곤 했다. 삶이란 술 취한 회전목마 같아서 제자리에 가만히 서 있는 것조차 가끔 버거울 때가 있다. 아무런 줏대 없이 자꾸 이 차를 권하는 무리에 휩쓸려 집은 점점 멀어지고 길은 점차 사라지고 막차 떠난 정거장을 한참 동안 서성인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면 아무래도 이번 생에 모이는 실패인 것 같다. 이게 왜 좋았냐면은 이 시인이 어떤 마음인지 저는 그 상황도 막 그려지고 공감이 많이 갔습니다. 우선은 이 시인이 방황이 이토록 긴 줄 알았다면 타협하는 인생을 살아야 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저는 너무 이해가 가더라고요. 이제 이분은 아마 전업 시인이시거나 어쨌든 문학 쪽에 종사하시는 분이실 텐데 이 문학이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진로이므로 왜 타협해야 했을까 후회하는지 이해가 갔고 그리고 이렇게 계속 이 차를 가자는 무리에 휩쓸린다 이런 상황도 저는 너무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그분 이 친구들도 어쨌든 방황을 하면서 그 현실을 도피하고 싶기 때문에 그 자꾸 이 차를 권하는 것 같아서 그 친구들의 무리도 이해가 되고 그래서 막차 떠난 정거장을 한참 동안 서성이는 그 기분도 이해가 되고 네, 그래서 삶이란 술 취한 회전목마 같아서 라는 문구도 저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시인의 상황이 제 눈에 그려져서 공감이 갔습니다. 네. 좋네요. 네. 재영님은 살면서 그런 비슷한 상황이나 감정을 느낀 적 있으세요? 근데 저는 그래서 늘 타협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분은 되게 용기 있게 그런 길을 걸으셨지만 저는 네, 항상 타협하면서 플랜 B를 두고 살아왔어서 이분은 그 방황할 용기를 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만큼의 용기를 내진 않았습니다. 한 번도. 네. 그래서 네, 좋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사실 이 시가 좋았다기보다는 어디 갔지? 185쪽에 그 진정한 여행? 이 시는 사실 시로만 보았을 때 저는 그냥 그랬어요. 근데 이 해석을 보니까 해석이라기보다는 이분의 사담인데 그 이분이 교수님 정현종 시인께 제가 어떻게 시를 쓸 수 있는지 좀 술에 취해서 여쭤봤는데 그 시인분께서 이 시를 읽어주시면서 아무것도 없을 때가 비로소 무엇이라도 할 수 있을 때입니다. 시는 재력과 재능의 문제가 아니라 용기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 스스로를 믿어보는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를 여기다 적어 놓으셨는데 그게 좀 와닿았어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용기를 한 번도 막 그렇게까지 내본 적이 없어서 이거를 보고 많은 미안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재력이나 재능이 많이 부족한데 여기서는 이 황종권 시인께서는 재능과 재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토록 꿈꾸었던 시인이 되었다라고 적어주셔서 이분도 저한테 용기를 주셨던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근데 뭔가 얘기 딱 들어보니 재영님께 요새 필요한 게 용기인 것 같아서 네. 용기. 그런 시들을 딱 뽑으신 것 같아서. 그런가요? 그런가 봐요. 투영됐나 봐요. 근데 재영님 이 시도 그냥 한번 읽어주시죠. 분량이 필요한 거 아니시죠? 분량이 아니, 말 많이 한 것 같은데. 진정한 여행. 가장 훌륭한 시는 아직 쓰이지 않았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불리지 않았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날은 아직 살지 않았습니다. 가장 광활한 바다는 아직 항해되지 않았으며 가장 먼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불멸의 춤은 아직 추워지지 않았으며 가장 빛나는 별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비로소 진정한 무언가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비로소 진정한 여행이 시작됩니다. 와. 좋은데요. 그래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 시를 읽고. 네. 재영님 지금 상황이 딱 졸업하고 나서 네. 타협을 할지 아니면 용기를 내야 될지 고민하시는 상황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더 이 시들이 마음에 그런가 봐요. 와닿으셨을 것 어. 같아요. 음. 그 같은 시를 두고도 좀 음. 각자 삶이랑 경험에 음. 따라 다 다르게 읽히니까 맞아요. 이런 시선집으로 음. 독서 모임하는 것도 새롭네요. 먼저 하실래요? 가장 좋아하는 시? 제가 할까요? 저는 한 두 편은 부담스러우니까 한 편만 하겠습니다. 제가 낭독하자고 했지만 말하고 나니까 분량이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꼽은 시는 196페이지의 백인경 시인의 알고리즘이시고요. 저도 그거 좋아요. 저 이거 저거 너무 좋았어가지고 네, 좀 길긴 하지만 좀 길지만 해보겠습니다. 한 친구가 내게 AI가 조합해 그려낸 이미지를 보여주었다. 이런 게 바로 새 시대의 예술이 아니냐며. 그러나 아마 문학만큼은 대체할 수 없을 거라고. 그런 말을 급하게 덧붙인다는 것은 이미 AI가 문학을 대체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직 사람만이 그런 표현을 쓴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나의 부모는 큰 상심에 빠질 것이다. 냉장고 문 너무 자주 여닫지 마라 설이 낀다. 시 써서 퍽이나 먹고 살겠다며 얼린 갈치를 꺼내던 엄마에게 엄만 서리가 중요해 내가 중요해? 뭔 소리고 이런 게 시야 엄마 이런 게 그랬는데 AI는 회원가입을 위한 몇 가지 질문을 던졌다. 사이트 공개 전부터 조립된 것이었다. 자동가입 방지를 위한 아래 질문을 확인해 주세요. 당신은 사람입니까? Yes. 개 모양 쿠키가 포함된 각 이미지를 클릭하세요. 여기서부터 막히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개 모양 쿠키는 어떤 은유를 뜻하나요? 기후위기와 곡물 파동 속 언어로부터 단절된 인간의 소통 양상이라고 해석할 수 있나요? 이토록 파편화된 이미지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방문자의 몫인가요?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 모습까지 완벽하게 AI가 문학을 대체할 수 있다는 주장이 타당해졌다. 시인은 이제 곧 아름답게 은유될 것이다. 불 꺼진 빈방 속의 불나방, 덤불 속에 죽은 실종견, 말라 죽어가는 나무 아래 쌓인 얼음, 비눗방울로 만든 크리스마스 오너먼트, 설이 낀 냉동고 속에 붙인 바다 사진. 너 그거 알아? 라는 질문에 늘 응 하고 대답했던 사람처럼 미치는 것과 고장나는 것 중 무엇을 택하는지가 인간적인 태도의 척도가 된다. 고장난 것처럼 벌벌 떨며 휴대폰을 멀리 치워놓았다. 딱 한 번 검색한 단어로 끈질기게 나를 모조리 이해한 척 하던 것처럼 내 두려움마저 고스란히 표절당할까봐.
이건 거의 산업 스파이가 아닌가? 앞으로 시인들은 무엇을 먹고 산단 말인가? 아는 시인들을 모조리 불러 모아 시국 선언을 하려 했지만 생각해보니 시는 산업의 영역이 아니었다. 아는 시인도 별로 없었다. 네, 이상입니다. 정말 길긴 한데요.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이 시가 제일 인상 깊었던 거는, 일단 이 시집 자체가 시대에 맞서는 저항 시집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시대가 AI에도 맞서서 저항하는 시대가 됐다는 게 너무 어떻게 보면 좀 새롭게 느껴져가지고 좀 인상 깊었고요. 그리고 이 시구랑 그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고리즘의 이렇게 무서운 공포감을 이렇게 표현한 것도 저는 좀 되게 재밌게 느껴졌었고, 여기 시구에 나오면은 막 딱 한 번 검색한 단어로 끈질기게 나를 모조리 이해한 것처럼 계속 나타나던 알고리즘으로 인한 이미지들을 저도 인터넷 검색하면은 한 번 검색했는데도 계속 인터넷 창에 계속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약간 그런 부분도 좀 인상 깊었고, 문학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여기서도 산업의 영역이 아닌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 AI가 대체할 수 있다고 좀 가볍게 여겨지는 것 같기도 해요. 여기서도 막 AI 1만 권 읽은 AI가 시집 내고 그러는 것들을 보면은 문학의 영역이 AI에게 많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거에 저도 많이 공감을 해서 그래서 좀 인상 깊었던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은 AI 관련한 시나 문학 작품에 대해서, 그러니까 AI가 문학을 대체할 수 있는지 아니면 대체할 수 없을지에 대한 생각이 좀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골랐습니다. 저는 근데 요즘 그 한국 문학계에서도 출판계에서도 문제가 됐다고 들었는데 슬슬 그 영미권에서 막 아마존 사이트 이런 데에 AI로 빨리빨리 이북을 출판을 해서 실제 작가들의 그 작품을 표절하고 돈을 버는 사기 행태가 많아졌다고 들었어요. 뭐 그런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실제 작가들이 AI를 쓸 때도 있는데, 근데 제가 써본 AI가 챗GPT랑 제미나이 이런 되게 대표적인 것들이어서 제가 막 모든 AI를 써봤다고는 절대 말할 수는 없지만, 그 AI가 쓰는 글을 봤을 때 정말 문체가 다 똑같고, 한국어는 정말 못 쓰고 학습된 자료가 적어서 영어는 잘 쓰긴 하는데 문체가 너무 똑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AI로 쓴 책을 읽고 싶다는 마음이 한 번도 든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으로서는 AI가 쓴 문학은 소비 가치가 확실히 덜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지의 세계 에서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것도 살짝 문화 차이를 느끼는 게, 제 뭐 영어권에 살고 있는 친구들은 항상 그 경계심이 엄청 있더라고요. 그 AI를 일단 소비하지 말자. 왜냐면 환경적인 이유도 너무 크고, 뭐 저작권의 이유도 있고, 그러니까 소비하지 말자는 그런 문화가 좀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다들 그 지브리 푸사해놓고, 그래서 저는 거기서 좀, 그러니까 뭐라 하지, 그 모든 걸 관찰할 수 있으니까 항상 신기해요. 네. 아, 이렇게 문화 차이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나라도 조금은, 경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는 일단 AI가 만든 예술 작품을 소비해 본 적은 없고요. 네. 근데 여기 방금 읽어주신 시의 해설 부분에 보면 네. 이 저자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나는 좋은 시를 좋아하는 거지 잘 쓴 시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데 저는 이 문장이 되게 좋았어요. 왜냐면 저도 어떤 작품을 볼 때 그 작품의 작가랑은 절대 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작품을. 그래서 항상 그 작가의 성장 배경이나 이야기나 아니면 시대적 배경을 같이 생각하면서 작품을 읽는데,
근데 AI가 만든 작품이면 그게 결여가 돼 있잖아요. 그쵸. 만든 사람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뭐라 해야 될까 되게 허무할 것 같아요. 그 작품 자체가. 맞아요. 좀 그렇습니다. 저는 아는 시인들을 모조리 불러 모아 시국 선언을 하려 했지만, 생각해보니 시는 산업의 영역이 아니었고, 아는 시인도 별로 없었다. 이 부분이 되게 공감 갔던 게, 시인도 그렇겠지만, 재작년인가 몇 년 전에 미국에서 TV 작가? 영화, 드라마 작가진이 엄청난 파업을 해서, 그래도 뭔가 좋은 결과를 저는 얻었다고 알고 있는데, 이제 한국도 작가 처우나 이 AI에 대한 저항이나 이런 게 사실 자리를 잡지 않아서 분명히 개선의 여지가 있는데도 한국에선 그런 파업이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그런 단체조차 애초에 없어서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체가 빨리 생겨서 시국 선언을 하던가 뭔가 입장 표명을 하던가 뭐 파업을 하던 시인은 파업을 못 하겠지만 뭐 어쨌든 단체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한국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치, 이 시가 되게, 이 시인이 쓴 시가 어떻게 보면 AI가 지금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는 내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도 좀 유머러스하게 헤쳐나가면서 맺어지는 것도 저는 재밌었고, 그 사이에 들어있는 그 자동 가입 방지를 위한 문구들의 은유로 비틀어내는 것들, 이런 게 전 되게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전 애초에 AI를 좀 경계를 좀 많이 하는 편이긴 한데, 그래서 이 시가 저한테도 많이 와닿기도 했을 거예요. 이렇게 창작의 영역에서는 AI가 절대 인간을 대체할 수 없지 않을까가 저의 주된 의견이어서, 그 중에 하나는 AI 시도 그렇고, 시라는 게 형식과 내용보다 화자가 무엇을 말하고 노래하는지가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서, 뭐 글도 그렇지만, 그래서 AI는 늘 제가 몇 번 써봐도 늘 그럴듯하게만 작용하지 정확하게 알맹이를 파고든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었어요. 여기서 나오는 AI가 쓴 시가 괜찮았던 거는 1만 권을 읽고 나서 학습량이 많아서 그렇게 도출된 결과긴 하겠지만, 어쨌든 결국 글이라는 건 화자의 의견과 의도로 가득 채워지는 영역인데, 그런 점이 전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대체될 수 없는 영역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흔히 글이 밥 먹여주냐는 게 좀 슬픈 관용구기도 했는데, 벌써 이런 시대가 도래했다는 게 저는 좀 무섭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리고 이 시에서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거는, 뭐가 계속 나오는데, 여기 문구 중에 하나가 첫 번째 거기에서 오직 사람만이 그런 표현을 쓴다라는 시구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책 38페이지에 착각이라는 김명기 시인의 착각이라는 시에 보면, 배려가 사람에게만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근본 없는 착각인지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이런 표현들이 두 개가 저는 이렇게 머릿속에서 좀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직 사람만이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주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람이란 무엇일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랬습니다. 관련해서 또 다른 시가 있지 않았어요? 사람과 사람이. 시가 아니라 210번에 세상에 사람으로 오는 일이 얼마나 참혹한 일인지. 이거랑도 조금 연관이 됐던 것 같아요. 이게 나무에 관한 시였던 것 같아요. 네, 벚나무. 맞아요. 어쩌다 사람이 사람의 지옥을 만들었나. 차라리 사람으로 태어나지 말고 나무로 태어나라는 것 자체가 사는 게 좀 너무 슬픔과 고통의 연속이 너무 가득하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럼 제 차례인가요? 네. 제가 뽑은 시는요, 46페이지의 유류품이라는 시입니다. 그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유류품. 김주대. 끈 풀린 운동화가 돌아왔다.
운동화 속에는 아기 발목이 없다. 먼 길. 혼자 걸어갔을 발목을 생각하며 8년. 아직도 숨을 참고 물속을 우는 엄마. 끈 풀린 운동화만 돌아와 집안을 걸어 다닌다. 네, 이 시고요. 이 시를 꼽은 이유는 제가 유일하게 이 시를 읽고 조금 울컥을 했기 때문에 이 시를 꼽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에서 울컥했던 문장은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물속을 우는 엄마 이 한 문장이랑 그다음에 마지막 끈 풀린 운동화만 돌아와 집안을 걸어 다닌다가 좋았습니다. 기억에 남았어요. 특히 물속을 우는 엄마 이 문장이 뭔가 이 아이가 아직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 때 이제 공식적으로 죽은 사람이 299명이거든요. 실종된 사람이 5명이고요. 그래서 뭔가 이 시에서 말한 이 아이가 실종된 사람 중 한 명이지 않을까. 그래서 뭔가 아직 공식적으로 이 아이가 죽어 있는지 살아 있는지 알 수조차 없는 그런 상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전반적인 느낌이 뭔가 엄마가 되게 시원하게 울고 싶은데 내 주변의 어떤 시선, 질타, 아직도 세월호냐 이런 질타 속에서 시원하게 울지 못하는 그런 엄마의 모습이 그려져가지고 그래서 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이 시 읽고 되게 슬픈 감정이 올라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제가 나이가 같거든요. 희생자들이랑. 그래가지고, 그래서 항상 좀 더 슬픈 것 같아요. 네. 제가 고2 때였어서. 벌써 이제 12년이 지났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세월호 이야기를 아직도 이제 입에 올리면 분명히 아직도 세월호냐 이런 반응 보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사실 저도 세월호를 좀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이제. 근데 이제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영원히 끝나지 않는 문제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쵸. 지났다고 해서 잊지 않았던 일이 아니니까. 저는 이 옆에 그 해석글에서도 그 남미 어느 나라에서는 사람은 3번 걸쳐 죽는다고 믿는다. 심장이 멈출 때, 땅속에 묻힐 때, 모든 사람의 기억에서 사라질 때 죽음이 완성된다는 것이다. 이 문장도 보면서 좀 많이 멈춰 있었었는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오랜 세월이 지났으니까 아직도 세월호냐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아직 진상 규명이 완벽히 된 것도 아닌데 아예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지는 거는 너무 슬픈 일이지 않을까? 떠난 사람도 그렇고 떠난 사람을 옆에 두고 계속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많이 상처 주는 말인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좋네요. 저희 이제 돌아가면서 네. 각자 뽑은 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네. 그 남은 시간 동안은 그냥 자유롭게 하고 싶은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생각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네. 해봐도 될까요? 네? 안 돼요. 막 이러고. 제가 먼저 할래요. 순간 당황. 하세요. 나 잘못 들었나 싶어. 단칼. 네. 이런 내가 되어야 한다는 시. 82쪽. 82쪽인가요? 네. 와우. 저도 메모를 해놨거든요. 와우. 이거는 제가 다 읽지는 않고요. 네. 이 중에서 이 문장이 있어요. 내가 잊어서는 안 될 이름을 늘 기억하며 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이 문장을 읽고 제가 든 생각이 뭐냐면 저는 보통 이제 뉴스 볼 때 중요한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좀 중요하게 다뤄지는 사람들의 이름을 외우거든요. 왜냐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근데 중요하긴 하지만 반복적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의 이름은 그냥 지나간단 말이죠. 근데 이 문장을 읽고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는 이제 내가 기억하려고 하지 않았던 그런 이름들을 좀 기억해야겠다 해서
제가 그 자리에서 생각난 이름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이제 그 위안부를 최초로 증언했던 김학순 할머니. 네. 이 사람 이름은 이제 제가 계속 기억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이 먼저 가장 기억이 났고 생각이 났고 두 번째는 이제 가장 최근에 그 제주에서 그 차 사고로 돌아가신 쿠팡 노동자 우승용 씨. 이 두 사람의 이름을 내가 기억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두 분께 묻고 싶은 게 두 분은 혹시 좀 뭔가 기억하고 싶은 어떤 평범한 이름들이 있는지? 근데 이름을 까먹었어요. 어떡하지? 잠시만요. 오늘부터 기억하시면 되죠. 네, 이름을 기억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서지현 검사. 네. 서지현 검사. 네. 그분 없이는 미투 운동이 한국으로 안 들어오지 않았을까? 아니면 그게 조금 늦춰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네. 저도 이 부분을 메모를 해놓고 옆에다가 뭐 이러한 삶을 살고 싶다라고 썼는데 막상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는 제가 사회에서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몇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결국 제 주변 사람들이 아니면 슬프지만 좀 사건으로만 기억이 돼서 사건이라도 잊지 말아야지 하는 거지. 저는 제가 기억해야겠다 싶은 이름들은 지금 이렇게 갑자기 안 나오네요. 제 주변인들밖에 생각이 안 나요. 약간 뭐 세상을 떠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기억하고 싶다 그런 마음밖에 없어요. 네. 네, 괜찮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여기까지입니다. 오, 좋은데요? 네, 좋습니다. 저는 좀 인상 깊었던 부분이 많긴 했지만 하나를 꼽아보자면 91쪽에 눈에 눈물이 없으면 영혼의 무지개가 뜨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송종찬 시인의 시를 읽은 뒤 이 문장을 다르게 적어보고 싶었다. 영혼이 없는 사람은 울컥하지 않는다. 울컥은 내면의 무지개가 뜨기 직전에 보내는 신호이자 영혼의 뼈아픈 울림이다. 저는 이게 마음에 아주 와닿았습니다. 그 울컥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내 고통이 아닌 남의 고통에도 울컥할 수 있는 것. 네, 그게 좀 결여되면은 사회가 아주 각박해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78쪽 그 침묵의 대가 그 시도 결국에는 내 고통이 아닌 남의 고통의 목소리를 내어줄 사람에 관한 시잖아요. 그런 용기. 근데 좀 살기 힘들어질수록 내 고통에 내 행복에만 관심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안타깝고 남의 고통에도 좀 목소리를 내줄 수 있는 사람이 많아졌으면 저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울컥한다는 게 뭐 예술을 볼 때 또 울컥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울컥하지 않는 저는 좀 잘 울컥하는 편이라서 울컥하지 않는 걸 보면 신기하긴 해요. 그건 그 기질 차이일까요? 네, 신기해요. 제가 일화가 있는데 태양의 서커스를 보러 갔어요. 근데 그게 정말 엄청난 묘기를 부리시거든요. 근데 그게 딱 보면 알겠지만 다들 정말 훈련을 많이 했을 것이고 연습도 정말 많이 하고 컨디션 관리도 열심히 하셨을 것이고 월드 투어 하느라 힘드셨을 것이고 이래서 저는 자꾸 막 그게 너무 상상이 돼서 울컥했는데 친구한테 이렇게 말하니까 친구가 자기는 저 기술 한 번만 터득하면은 월드 투어를 하면서 돈을 많이 번다는 생각이 되게 꿀뻔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어떻게 그러니까 친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생각의 차이가 이렇게 있구나. 저는 그냥 잘 울컥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사람마다 입장이 다 다르고 받아들이는 심정이 다 다를 것 같아요. 울컥하시나요? 잘? 저요? 저는 좀
욱은 잘 안 하는 편이긴 해요. 아, 그래요? 음. 하실 줄 알았는데. 그 마음속으로 이렇게 헉 정도는 아. 하는 것 같은데, 네. 저 이게 진짜 옛날에 진짜 심해서 어릴 때는 축구 같은 거를 월드컵이 어릴 때는 우리 잘했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럼 골 넣을 때마다 울었어요. 우와. 근데 축구에 별로 관심도 없어요. 어. 근데 그걸 볼 때마다 막 엄청 우는 거예요. 뭔가 정동성이라 해야 되나? 맞나? 그 좀 짙은가 봐. 근데 저보다 좀 더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 근데 저는 울컥하지 않는다고 말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렇게 타인 앞에서 우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계속 안 울어버릇하고 참다 보니까는 이렇게 그럼.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어느 수준에서 이렇게 딱 멈춰버리는 것 같아요. 아, 저 그거 부러워요.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이렇게 자신의 감정에 엄청 너무 부러운데. 솔직한 면은 아닌 것 같다? 약간 너무 주변을 의식하는 경향도 있잖아요. 울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영상 보면 자주 울어요. 아, 그래요? 네. 영화 볼 때도 그렇고 아니면 뭐 이혼 숙녀 캠프 이런 거 보면서 되게 많이 울고. 근데 그거는 진짜 너무 나는 크게 솔로. 웃었는데 네. 그거 울 일이 없지 않아요? 그거 화나는 그건 막 프로그램 둘이 아니에요? 하다가 근데 뭐 슬픈 부분도 있나요? 제가 안 봐가지고. 감동적인 부분도 있어요. 아, 어느 순간 그렇구나. 자기의 잘못을 그러긴 인정하고 하겠다. 미안하다고 했을 때 그런데 막 그렇구나. 눈물 못 참겠다네 저는. 아. 저 혼자 봐요 무조건 방에서. 그렇구나. 근데 저는 조용히 우는 걸 진짜 잘해요. 아 그래? 그래서 우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눈물 이렇게 뚝뚝 흘리면 이렇게 닦으면 아, 진짜요? 진짜 잘 울어요. 오, 조용히. 저걸 연마하면 읽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렁그렁. 아, 저 얘기하고 싶었던 시 하나 더 있는데, 네. 그 155페이지에 워크에식, 강백수 시인의 워크에식이라는 시예요. 이 시는 그 국어라는 사람이 담배 피우는 걸 보고 A씨가 담배를 안 피우면 국어를 덜 열심히 해도 되지 않을까요? 했을 때 나는 그러게요 말하고 나서 A씨의 흉을 속으로 본다 이런 내용인데 이 사람아 그래서 우리가 안 되는 거야. 뭐든 대충 하니까 이 삶이 제대로 보상을 못 받는 거야. 최선을 다한 노동, 그 이후에 확실한 보상, 진정성 넘치는 역동적인 삶을 감히 누가 나무랄 수 있는가. 하고 나서 삶의 의미가 고작 담배냐고. 그렇다면 삶의 의미가 무엇이어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다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을까. 하면서 이렇게 시가 끝나는데 이 시도 되게 인상 깊더라고요. 약간 읽고 나서는 처음에는 결국 타인의 삶은 우리가 모르는 고유한 영역인데 보이는 걸로 해서 함부로 재단하면은 안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이 시 제목도 워크의식이고 이 사람은 국어를 진정한 노동 행위로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점도 저는 좀 새로웠고 그 대조되는 부분이 재밌었어요. 결국 담배를 안 피우면 국어를 덜 열심히 해도 되지 않을까요? 하는 사람은 그 회사에서 노동자로 노동을 하지만 회의 시간에 시간 가기만 기다리고 눈곱을 떼면서 되게 월급 루팡하는 사람이고 여기서 국어를 하는 사람은 자신이 삶의 의미를 추구하기 위해서 노동을 하는 걸로 비춰져서 그런 점들이 저는 좀 신선하게 느껴졌고 약간 이게 또 담배이다 보니까 영화 소공녀가 생각나더라고요. 영화 소공녀에선 그 주인공이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게 담배랑 위스키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영위하기 위해서 계속 일을 하고 이 주인공도 비슷하게 주변에서 그럼 그냥 그 둘 중에 하나라도 포기를 하고 삶을 살지 그러냐 하는데 그 주인공이 계속 일을 안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일을 계속 하고 있는데도 돈이 계속 부족한 상황인 거고 그 사람의 삶은 또 누가 함부로 뭐라고 할 수는 없지 않을까 하면서 영화를 봤었는데 그래서 여기 시에서 삶의 의미가 고작 그것이냐 그렇다면 다른 무엇이어야 하는가 하는 거에서 좀 많이 머물러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지 좀 들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그 개인의 최소한의 사치는 생존을 방해하는가, 가능케 하는가, 뭐 이런 이야기도 나눠보면은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경님한테는 네. 혹시 무엇인가요? 그게? 이거 저는 제가 갑자기 너무 삶의 의미에 대해 좀 무겁게 들어가긴 했는데, 저도 좀 삶의 의미라는 것은 좀 여러 개가 있지만 제 삶의 의미를 길게 영위하기 위해서 저의 삶을 버티게 해주는 것 중에 하나는 구매를 한다는 점에서는 저는 술이요. 술이요? 네. 저도. 진짜요? 그래서 제가 이 위스키 얘기도 그러니까 밑밥 던져놓은 다행이다. 건데, 제가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이거를 말을. 진짜요? 너무 진지하게 말하고 하지만 네 저는 술이고 전 술 마시는 거를 좋아하는데 막 고주망태로 먹겠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가 하루를 잘 마치고 나서 한 잔쯤은 내가 고민하지 않고 먹고 맞아. 쉴 수 있는 삶을 살고 싶다는 거예요. 와, 완전 네. 의외다. 두 분이 약간 차 마실 것 같은. 차는 제가 차는 구매하지 낮에. 않아도 어떻게 이렇게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책도 이렇게 도서관도 잘 돼 있고, 근데 맞아요. 술은 술은 그거밖에 안 빌려주지 되는 것 같아요. 않아요. 네. 와. 오로지 돈으로밖에 못 사는. 우와, 너무 재밌다. 근데 맛있는 술이 네, 맛있는 세상을 술 아예 좀, 삶을 윤택하게 해주기 때문에 네, 약간 좀 음미할 수 있는 네. 종류의 술들. 네. 사치가 뭐였죠? 사치가 무엇을 가능케 하느냐? 개인의 최소한의 사치는 생존을 방해하는가 가능케 하는가. 근데 저는 그게 사치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사실 아니, 저도 뭐 명품을 사는 것도 아니고. 그쵸. 그냥 술 한 잔 그죠? 사고 싶은 아, 건데. 근데 이제 국어라는 입장에서 담배는 큰 가격이긴 하지만, 높은 가격이긴 하지만, 그게 과연 사치일까? 그쵸. 네. 그렇게 바라보다 보면은 결국 그러면 가난한 자들의 소비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요. 아닌가. 기호식품은 절대 소비하지 못하는가. 네, 그거는 근데 굉장히 개인의 존엄성과 그거를 저해하는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람님은 뭐세요? 제가 월급이래. 제가 월 지출을 한번 정리해봤는데 네. 일간지, 신문, 혹은 주간지, 구독하는 것들, 그런 잡지류, 종이 잡지. 되게 로맨틱하다. 그러게요. 네. 술, 담배, 종이 잡지. 야우. 끝으로 네. 오늘 끝인사. 어떠셨는지 네. 어떠셨나요, 재영님? 저는 우선은 되게 잘 읽었습니다. 사실 이런 기회가 없었더라면 제가 이 책을 절대 안 집어들었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제가 시를 잘 못 읽어서. 근데 진짜 덕분에 저도 시에 대한 관심이 다시 생기고 정말 흥미롭게 읽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대화할 수 있어서 재밌었습니다. 좋은 질문들이 오간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도 책이 너무 좋았어요. 사실 이런 시집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몰랐고 그래서 저는 유경님 오자마자 네. 이 책을 어떻게 만났냐고 네. 질문부터 했었거든요. 저한테도 되게 만남이 소중한 책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와, 네. 저희 이번이 올해 첫 독서 모임이어가지고 우와. 제가 뭐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심적인 부담감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약간 책도 좀 여러분이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읽을 수 있는 선의 책에서 골랐던 것도 있고 한데 너무 다들 흥미롭게 읽어주시고 잘 임해주셔서 저도 보람찬 시간이었고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시대가 변해도 억압, 검열, 폭력이 계속되는데 그때마다 누군가는 시로 기록하고 이야기해왔다는 걸 알게 되어서 읽다 보면 사람은 계속해서 맞서 싸워왔구나라는 감정이 들어서 처음에는 단순한 분노가 들었다가 그 이후에는 넘어서 위로를 받게 되는 책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답변은 안 듣고 그냥 질문 하나 드리면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시라는 것은 무엇일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이문재 시인은 지금 여기가 맨 앞이라는 시인의 말에서 시란 무엇인가를 묻는 대신 시란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물었다. 시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고 묻지 않고 시가 무엇을 더 할 수 있는가를 묻곤 했다. 시를 나 혹은 너라고 바꿔보기도 했다. 나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더 할 수 있는가라고 이야기를 했고 황유원 시인은 초자연적 3D 프린팅 시집에서 관상용 식물은 눈이 없으면 필요 없어진다. 우리는 눈의 노예가 아니다. 지하철에서 꽂고 있는 이어폰은 귀가 없으면 필요 없어진다. 우리는 귀의 노예도 아니다. 귀가 후 한 잔의 위스키는 코가 없으면 의미가 없어진다. 우리는 코의 노예도 아니다.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시는 마음이 없으면 필요 없어진다 라고 하면서 이 작가의 말이 맞춰지는데요. 저 이런 걸 보면서 시라는 게 무엇일 수 있을지 계속 생각해 볼 수 있었어서 여러분도 자신이 생각했을 때 어떤 시 게 시일까? 제목을 다시 한번 뭐였죠? 시요. 둘 다 알려드릴까요? 자연적 초자연적 3D 프린팅. 이런 지금 여기가 뭐야? 네. 네. 주 시인의 말이 좀 인상 깊었어가지고 같이 공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와. 네. 네. 그럼 유경님 마무리 멘트.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